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분에서 간이 세액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소득세를 도대체 얼마를 원천 징수하느냐, 아니 어떤 원리로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하셔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실제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이 원천 징수 금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거에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놓고 일일이 확인을 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학습을 해보고자 하고요. 우리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즉 급여 지급과 관련된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가 어떻게 다른지 이번 시간 정리를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명세서가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살펴볼 텐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 명세서는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임금 명세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나는데, 근로자 정보, 누구의 임금과 관련된 것이냐, 임금 총액이나 항목별 금액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임금 명세서란 이름보다 급여 명세서란 이름으로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할 때 어떤 수당들이 있고 어떤 공제 항목이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주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지급하던 그 급여 명세서란 이름으로 지급되는 종이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 명세서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나오는 항목별 기본적인 수당들이 있을 때 이 수당들을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했는지 항목별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근로자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정보는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임금 총액이나 항목별 금액은 얘기 드린 대로 지급 항목이나 공제 항목에 대한 총액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나오는 항목별 계산 방법인데, 지금 우리 내용은 연장근로수당부터 시작해서 휴일근로, 가족수당까지, 특히 가족수당 금액이 얼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지금 임금 명세서에 빠져있는 부분이 뭐가 빠졌느냐? 소득세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우린 이 소득세를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는지 그걸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임금 명세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기업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작은 소규모 기업도 있는데 걸리면 혼납니다. 네, 벌금 징수됩니다. 자, 근로소득이 어떤 원리로 과세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근로소득은 원천 징수라는 것이 있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죠. 매달 급여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뗀다. 그걸 원천 징수라고 했고, 1년 동안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실질적인 세금 계산을 해주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2월에 하게 됩니다. 먼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걷게 되는 걸 원천 징수라고 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해서 전체 다시 계산해 주는 절차가 연말정산이죠. 이걸 우리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했습니다. 1초에 한번 원천징수를 하고 1년 이 전체에 대한 걸 다시 재계산하는 절차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했죠. 원천 징수한 금액은 국가에 징수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 납부와 반기 납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납부는 월별로 월별 납부라고 합니다. 당월에 발생한 원천 징수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반기 납부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반기 납부자가 되고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1월 이듬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하고요. 원천징수 국가에서 하라고 시켰다. 국가에서 기업들에게 야 니들 월급 줄 때 지금부터 세금 미리 좀 떼 라고 시킨 거죠. 우리 기업들이 국가에서 시킨 대로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자, 원천징수라는 걸 니들이 시킨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 얼마를 했는지 그 상황을 신고하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에 걸린다라고 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1번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달 원천징수하고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 그 납부세액과 실제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 소득세 이걸 비교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실제로 납부할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납부세액, 다시 하게서 내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100원인데 근로자한테 걷은 돈은 130원이다. 더 많이 걷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환급을 받는 거고 국가에서는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실제 납부해야 될 근로소득세보다 원천징수한 돈이 더 작다라고 한다면 추가 징수를 합니다. 추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적어도 소득세에 대해서 일부 조금 학습을 하셨다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함으로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확정신고하게 되고요. 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달에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1번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라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의 가장 주된 목적인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이걸 엑셀로 해서 페이지가 엄청 많아서 다 출력을 해놓고 일일이 다 비교해서 찾았는데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근로소득세액 적용표는 제가 임의로 만든 숫자이지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 방법만 봐달라는 겁니다. 좌측에 금액이 있습니다. 자, 기본급여인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리고 우측에 공제 대상 가족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임의의 금액을 징수하게 되죠. 급여가 얼마이고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징수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부족하게 떼셔도 되고 징수를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00이라는 기준금액을 볼 때 80%만 징수하기도 하고 기업에 따라서는 120%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이 확정금액은 아니고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다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의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녀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로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공제 대상의 가족 수가 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실제 공제 대상 가족 수, 즉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원수 적용을 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다시 추가로 플러스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렵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197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냐? 지금 급여 자체가 이상이고 미만이고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97만 원은 미만이라는 거죠.
197만 원이 급여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197만 원 이상짜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이 본인 있고요.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다면 실제 인원수는 몇 명이? 2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97만 원의 이 구간과 가족수 2명이 매칭되는 이 14,130원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구간은 197만원, 1970,000원에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198만원 구간, 이건 맞는데 문제는 인원수를 몇 명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가족수가 2명이라고 그랬죠. 본인과 20세 자녀 1명, 거기다가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추가로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기본가족 2명에다가 20세 이하 가족 1명이 추가돼서 실제로는 2명이지만 계산할 때는 몇 명으로 보겠다? 3명으로 보겠다. 따라서 14,130원이 아니라 3명의 부양가족수 적용을 해서 6,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예제 문제 하나만 살펴볼까요? 아래 정규직 사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해야 될 금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할 때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아래에 있는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기준이고요.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있는 내용만 볼 거고요. 과세 대상 총급여가 251만원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급여는 비과세 항목과 학자금은 제외된 금액이고 일반적인 과세 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251만원의 급여라면 마지막 이 구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금액적인 구간이 나왔다 라고 하면 부양가족 수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족사항 보시면 자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있고요. 여동생 30세인데 장애인이 있습니다. 원래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배우자와 장애인의 나이를 보지 않죠. 따라서 여동생이 30세다 하더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왜 하단에 보면 부양가족 모두는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한다. 이 모두에서 본인은 빠져야죠. 본인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건 본인, 배우자, 여동생, 장애인 앞에 얘기 드렸지만 여동생은 나이만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년 22세 공제 대상 될 수 없고요. 장남 18세 추가되겠죠. 조카 있습니다. 3세이고 장애인인데 아무리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조카는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 판단할 때 직계가족의 범위까지 공제된다라고 하면서 삼촌, 이모, 고모, 조카는 직계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공제 가능한 가족수는 본인, 배우자, 여동생, 장남까지 4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명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는 플러스 1씩 간다. 지금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기 때문에 실제 부양가족 수는 4명이지만 20세 이하 자녀 수 1 플러스 1에서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판단한다? 5명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은 9,99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부양가족 공제 여부 판단은 추가로 학습해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 지급할 때 급여 금액과 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 금을 원천징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급여 처리하기 전에 부양가족 등록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한 건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냐?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가 나타나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도 급여 처리하면 급여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매달 작성하죠.
그 달에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월별 신고가 일반적으로 원칙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와 각 소득별로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월별 작성이고 일반적인 금액적인 정보만 몇 명한테 어떤 소득 유형으로 얼마를 걷었는지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급 명세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원천징수 의무자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 소득자 정보가 나옵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매달 작성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달리 1년에 한 번 작성합니다. 얼마를 걷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걷었는지를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가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천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와 금액적인 정보만 나오지만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자의 정보가 추가로 표기된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챙겨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적용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 살펴보셨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다른지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소득세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